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프린트는 이제 2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몽골 제국이 어떻게 확산되게 되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때는 바로 중국의 지역이 이제 여러 개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자, 이와 같이 고려와 그 다음에 금과 남송과 그 다음에 서하가 갈라져 있는 그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요때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갑자기 이제 북방 지역에서 한 가지 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맨날 흩어지기만 했었던 민족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위대한 바로 영웅이 한 명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 누구냐면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테무친은 사실은 유력한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차례 초원 지역에서의 배신과 그 다음에 협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는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몽골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바로 이 몽골 지역에 강력한 유목민족 국가가 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금나라의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이제 금나라도 이제 유목민족 출신이었으니까요. 자기네들이 강했다는 것도 자기네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금나라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몽골족이 있었던 그 지역에 몽골족들이 서로 분열이 되게 되는 데에 이때 당시에 이 금나라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를 썼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방해를 다 이제 물리치고서 이 태무친이 몽골 부족 전체를 다 통일을 했었다는 그런 점이 정말 금나라를 굉장히 긴장시키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태무친은 바로 몽골 부족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그 자기네들을 통일시켜 줬었던 바로 이 태무친에게 바로 공통으로 자기네들의 왕이라고 하는, 즉 보통 이제 유목민족들에게는 칸이라고 하는 말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즉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이제 왕에 붙여주게 되면서 대몽골 제국의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칭기스칸이 이때 당시에 처음에는 이 몽골 제국을 전부 다 장악을 한 다음에 바로 옆쪽에 있었던 이 서하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나라도 조금씩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당시에 이 서하가 비단길, 중국에서 이제 비단길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었는데 그 비단길이 지나가는 통로에서 굉장히 많은 중개무역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하를 장악한다는 것은 바로 완벽하게 이제 비단길의 이익을 장악하는 곳에 해당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서하는 재빠르게 일단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란 유지가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몽골 제국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군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이슬람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 제국의 이름은 바로 어디냐면 호라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호라즘 제국에게 이 몽골 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물 같은 것들을 호라즘 제국에게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몽골 제국도 나름대로는 중개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호라즘 제국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몽골 제국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무슨 제대로 된 옷이라든가 이런 거 잘 입지 않고 그냥 예복 같은 거 입지 않고 약간 좀 이제 뭐 거짓대처럼 해가지고서 그래서 호라즘 제국의 사신이랍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호라즘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 정말로 무슨 거짓대가 와가지고서 국가끼리 교육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몽골 제국의 요청사항을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사신들까지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몽골 제국의 바로 칭기스칸은 이 호라즘 제국을 가만둬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몽골 제국은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때 당시 호라즘 제국을 공격을 해요. 처음에 호라즘 제국도 나름대로는 출신 자체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도 이 몽골 제국의 군대에게 그렇게 잘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입니다. 비록 호라즘 제국의 왕자였었던 사람이 나름대로는 몽골 제국의 군대와 맞서가지고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호라즘 제국 전부다는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몽골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몽골 제국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서아시아 지역까지도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됐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금나라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금나라도 옛날에 이 기운이 좀 남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공격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몽골 제국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즉 이때 당시에 금나라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남쪽에 있었던 남송이죠. 비록 남송이 금나라에게 신하를 칭하고 매년마다 막대한 양에 해당되는 세패를 갖다 바치고 있던 상황이었었지만 당시에 남송은 금나라에게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몽골족이 남송에게 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몽골족과 남송이 양쪽에서 같이 금나라를 공격하자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남송이 이때 당시에 금나라를 공격하게 되었고, 그리고서 이 몽골족은 금나라를 공격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금나라를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두 갈래로 갈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금나라는 이 한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몽골족에 의해서 끊기게 되면서 금나라가 원래 여진족이잖아요. 여진족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만주였었죠. 근데 만주 지역에 있는 여진족 군대와 그 다음에 이 중국 지역에 있는 여진족의 군대가 서로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남송은 그동안 바로 이 금나라에게 갖다 바쳤었던 세패를 중단하고 자기네들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남쪽에서 금나라를 공격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금나라를 같이 이제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금나라를 정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더 서쪽으로 가가지고서 당시에 저 멀리 지역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던 키예프 공국이 있었죠. 이 키예프 공국을 비롯해가지고서 모스크바 공국이라든가와 같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바로 시작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공국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쪽 지역을 쳐들어가가지고 그쪽을 전부 다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러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공국에 있었던 각 지역의 왕들은 사실상 몽골 제국에 전부 다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고 바로 몽골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 대신에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은 자기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막대하게 걷어가지고서 그 중에 상당수를 몽골 제국에게 갖다 바쳐주는 중간 관리인 역할 정도밖에 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러시아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서하가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칭기스칸은 이 서하를 확실하게 밟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서 당시 서하로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생겼느냐? 서하를 공격을 하다가 그만 칭기스칸이 바로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는 상황에서 노한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노한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서하가 죽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칭기스칸이 돌아가시게 되자 바로 서하에게 그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당시에 이 칭기스칸의 부대들은 더욱더 맹렬하게 이 서하를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서하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냥 멸망 정도의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몽골족들은 바로 칭기스칸의 원수를 갚는다? 이 원수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서하에 있었던 모든 성인 남자들과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을 전부 다 싹 다 죽이겠다고 해가지고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문명 전체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말 그대로 대사륙의 현장을 이때 당시에 서하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 당시에 이 서하 제국을 이루었었던 민족 자체가 사실상 멸종되다시피 했어요. 멸종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하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금나라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때는 고려하고 싸움을 한참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거란족들이 당시에 갑작스럽게 금나라의 통제가 더 이상 없게 되자 자기네들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라 조금 세우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몽골족에게 엄청나게 공격받고 이것을 피해가지고서 도망 오다가 하필이면 고려 쪽으로 오게 됐던 거죠. 고려의 강동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농성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근데 그때 바로 고려도 이것을 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한 상태에서 이들을 쫓아서 칭기스칸의 군대까지 이때 당시에 같이 오게 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사 수업을 배웠을 때 얘기했다시피 이 둘은 처음엔 서로 염탐을 하다가 나중에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서 둘이 같이 손을 잡고서 당시에 강동성에 들어가 있었던 이
거란족들을 전부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몽골족은 바로 고려에게 형님된 입장에서 강동성 정도 딱 가져서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거란인들만 데려가고 강동성 자체는 고려에게 그냥 돌려줍니다. 그리고 고려는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몽골족이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엎드려요. 그래가지고서 몽골족은 형님, 그 다음에 고려는 아우가 되는 바로 그런 형태의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몽골족이 너무나도 많은 양에 해당되는 공물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고려는 이것을 간신히 맞춰주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사고가 한번 터지죠. 바로 몽골족의 사신이었었던 저고여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어디선가에 날아왔었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었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때 당시에 몽골은 고려를 침공하게 되면서 고려는 이후 몇십 년 동안의 그런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고려의 대몽 항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그와 못지않게 이때 당시에 이 남성도 정말 미친 듯이 바로 이 몽골족과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렇게 해 나간 상황에서 바로 나중에 가서는 칭기스칸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 몽골족의 풍습에 의하면 바로 그 자손들이 바로 부모님의 그런 재산을 여러 개로 갈라가지고서 갖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칭기스칸 당시에 새롭게 정복했던 여러 개의 땅들을 자기의 자식들에게 좀 나눠줘요. 여기를 나눠줘가지고서 거기에 각각 지역의 왕으로 임명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바로 원래 수도가 있던 지역과 그 다음에 새롭게 정복했었던 중국의 그 지역에 있었던 곳은 몽골족의 다음 때의 칸이 계속해서 몽골 제국 전체를 이끌어가고 나머지 영토들은 바로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의 나머지 아들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은 이때 당시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건국에서는 별표 1개요. 자, 테무친 박스, 몽골족을 통일 밑줄.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테무친이 나중에 바로 몽골족을 통일하게 되면서 빈칸에 넣겠습니다. 칭기즈칸 혹은 칭기스칸이라고도 합니다. 칭기즈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바로 서하와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정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남송과 연합하여 금나라를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도 공격하고 또 러시아를 정복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칭기즈칸의 자손들은 각 지역의 여러 개의 칸국 혹은 한국을 성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들은 비록 여러 개의 나라를 구성하긴 했었지만은 바로 몽골 초원 지역과 그 다음에 중국 지역을 장악했었던 본래의 그런 몽골 제국 이 자체를 따라가는 그런 거대한 대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구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로 대몽골 제국. 자, 대몽골 제국.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당시에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펼쳐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 중국 지역에서 아직까지 함락되지 않았던 지역이 바로 남송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몽골 제국의 군대는 남송을 열심히 공격하려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남송 지역은 열대지방입니다. 그리고 장강, 즉 바로 양쯔강이 이쪽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습지대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늪지대 같은 거에서 말이 잘 달릴 수가 있습니까? 잘 달리기 힘들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 몽골 제국은 남송이 마음먹고서 방어선을 펼친 곳을 도무지 뚫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무지 뚫을 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몽골족은 이 남송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남송의 뒤쪽에 있었던 티베트 지역까지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티베트를 정벌을 해요. 근데 웃긴 것은 옛날에 이 티베트 지역에는 토번이란 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 토번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존재를 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잘 싸웠던 토번이란 나라, 근데 불교를 수용하면서 이들이 완전히 불교 국가가 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를 이때 당시에 주장하게 됐던 것이에요. 불교 중에서도 이제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티베트 불교의 성스러움에 완전 빠졌었던 이때 당시에 몽골 제국은 비록 티베트를 점령했었지만
사실상 티베트의 종교라 볼 수 있는 티베트 불교를 자신들의 종교로서 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지역의 백성들에게 티베트 불교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티베트 지역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이쪽에서 제대로 이제 남선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니까 이번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여러 개의 나라를 멸망시키다가 이때 당시에 이 남쪽 지역에 베트남이 있었던 거예요. 베트남 지역 같은 경우에 바로 이 지역에 쩐왕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쩐왕조가 바로 이 몽골 제국의 군대를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몽골 제국은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고 있었던 그런 이 몽골 제국의 소식을 쩐왕조도 들었겠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몽골 제국은 쩐왕조에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우리 그냥 니네 길만 좀 빌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해서 길 빌려주려고 했는데 이놈의 몽골 제국이 너무 오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화가 났었던 바로 베트남의 쩐왕조는 몽골 제국과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싸움에서 몇 번의 싸움 끝에 바로 이 쩐왕조의 수도까지 함락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지만 당시에 이 베트남 지역에서의 마치 우리나라 따지면 이순신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바로 쩐흥다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서 그래서 베트남인들을 전부 다 분기탱천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몽골족과 싸워가지고서 몇 번의 그런 전투 끝에 결과적으로 몽골족의 공격을 막아내는 전가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남송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북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몽골족의 파상 공세를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서 그 결과 남송도 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남송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고려가 먼저 항복을 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사 수업 시간 때 얘기했었지만 당시에 고려의 태자가 바로 남송이 멸망되기 직전에 몽골 제국의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몽골 제국의 수도로 갔었다가 거기에 황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남송 정벌전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내려가서 황제를 만나려고 했는데 바로 황제가 죽었다더라. 근데 이때 당시에 자기는 항복하러 왔는데 항복을 받을 상대가 죽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바로 항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에 야심만만했었던 그 황제의 동생이 바로 이 고려의 왕세자에게 나에게 항복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고려의 왕세자는 바로 그 몽골 제국 황제의 동생에게 항복을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저항을 했었던 고려가 갑작스럽게 바로 자신에게 와가지고서 항복을 했다는 것은 하늘의 운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동생은 바로 고려에게 항복을 했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서 몽골 제국의 황제를 뽑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쿠릴타이라고 하는데 이 쿠릴타이라고 하는 회의에 나가가지고서 바로 고려에게 항복을 받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서 몽골 제국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나머지 국내의 여러 개의 저항 세력들을 전부 다 철저하게 박살내고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으로 옮겨요. 자, 베이징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중국 지역에 주로 몽골의 황제가 되는 사람들은 중국 지역과 몽골 지역에 있는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를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중국인들에게 중국의 정식 왕조로 인정받기 위해서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일단 버리고 스스로 중국식의 원제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때 당시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몽골 제국을 중국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몽골 제국을 중국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남송 전벌하고 그 다음에 고려도 항복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남송도 이제 멸망했어요. 멸망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선 남쪽에 있었던 그 베트남의 왕조도 일단은 몽골 제국에게 형식상이긴 하지만 조공을 바치면서 공손한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몽골 제국의 힘이 닿는 곳에서는 몽골 제국의 위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사실상 없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좀 뻔뻔한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여기 보이는 일본.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원나라는 처음에는 이 고려를 통해 가지고서 일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게 이제 좀 항복 좀 하지, 나는 세계를 정복했는데 니네 그냥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니네들 우리 몽골 제국의 군대가 상륙만 하면은 너희들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항복 좀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편지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도 무사 정권이 만들어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때 당시에 몽골 제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몽골 제국의 사신과 같이 갔었던 바로 고려의 사신에게 바로 몽골 제국의 사신의 목을 잘라서, 그래서 고려 사신들이 그것을 들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 쿠빌라이 칸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웃으면서 항복하라고 했는데 뺨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에 화가 났었던 이때 당시 쿠빌라이 칸은 고려에게 배를 만들려고 하고 몽골의 군대와 그 다음에 고려의 군대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을 침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 이 군대는 처음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일본의 몇 개의 섬은 점령하러 갔어요. 그래서 점령이 성공합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바로 이 싸우는 방식이 뭐였냐면, 병사들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무라이가 직접 나서서 나는 어느 가문의 누구누구이다. 병사들끼리 서로 싸울 필요가 없이 서로 이 병사들이 이끄는 우리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서로 싸우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드디어 일본의 사무라이가 자기의 군대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리고서 딱 도착을 하고 나는 어느 가문의 누구누구다,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려 진영과 그 다음에 몽골 진영에서는 쟤 뭐 하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해요.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야, 안 되겠다, 쏴버려 라고 해가지고서 몽골군의 군대는 일제히 화살을 쫙 하고 쏴버립니다.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이 앞에서 모락모락 얘기하고 있었던 일본군의 그런 사무라이는, 장군은 이 화살을 맞아서 고슴도치가 돼버리죠. 여러분들,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엄청나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세가 계속해서 이뤄질 줄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작스럽게 일본에, 진짜 일본을 지키는 신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바로 태풍이 분 겁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서 바로 고려와 일본 사이를 이때 당시 이 태풍이 싹 하고 지나간 거예요. 문제는 고려인들은 그래도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몽골인들의 경우에는 배를 다룰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들을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었던 몽골인들은 고려인들이 배를 지키겠다고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배에 머물고 있으면 육지에 이미 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몽골인들은 그렇게 배멀미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이 자기네들을 두고 떠날까봐 무서워가지고서 배에 탔는데, 근데 태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이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수많은 그런 여몽연합군이 전부 다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여기에 화가 났었던 쿠빌라이 칸은 다시 한번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요. 이때는 바로 남쪽에 있었던 남송이 막 항복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항복했었던 남송의 군대 10만 명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의 군대와 고려의 군대를 다시 한번 연합을 시켜가지고서 다시 한번 2차 침공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일본의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서 나름대로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었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일본은 바로 이 여몽연합군과 그 다음에 남송의 군대까지 연합한 이 군대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숫자상으로도 이제 상황이 안 됐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남송의 군대가 합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태풍이 다시 한 번 더 불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몽연합군도 역시 이때 당시에 되게 많이, 고려와 몽골 연합군도 이때 당시에 되게 많은 타격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이때 당시에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바로 이 송나라의 남송의 군대들은 사실상 10만 명이 전부 다 이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여몽연합군은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일본은 신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태풍을 불렀다 해서 이때 당시에 불었던 태풍을 일컬어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께서 만드신 태풍이다 라고 해서 바로 신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기억나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가미가제 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이 쿠빌라이 칸은 일본을 다시 한번 침공을 하려고 했었지만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죽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침공을 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별표 1개 반. 원제국. 자, 동그라미 1번. 쿠빌라이 칸 적어주세요. 쿠빌라이 칸이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베이징으로 천도.
거기다 동그라미 1번, 다음 줄에는 동그라미 2번, 중국식의 원제국을 만듭니다. 원제국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대몽골 제국이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원제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고요. 동그라미 3번 바로 남송을 정벌합니다. 남송 정벌. 동그라미 4번 고려가 알아서 항복을 했죠. 동그라미 5번 일본을 원정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통치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치제도는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통치제도를 본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몽골 제국의 인구 수는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1계급으로서 지배계급으로서 바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몽골 제국 전체의 주요 관직들은 이 몽골인들이 전부 다 갖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몽골인들은 상당수가 전부 다가 뭐 한 사람들이었냐면 유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갑자기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유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었던 바로 중국의 농경 지역까지도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치가 너무 서툴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처음에 여러분들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칭기스칸은 중국을 정복을 한 다음에 많은 농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당시에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이 농사를 짓고 있었던 논과 밭을 전부 다 밟아버리고 거기를 거대한 유목지로 바꾸려고 했었대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는 현명했었던 거란인 출신에 해당되는 현자, 야율추제라고 한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경민족에게 세금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세금들을 받는 방법을 이 몽골인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몽골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자기네들이 사치를 부리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니까 당시에 돈과 관련돼 가지고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게 된다고 한다면 최대한 많은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몽골 제국으로 자주 장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바로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랍 상인들. 자, 그래서 이런 생목인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유럽인들, 그 다음에 아랍 상인들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재정과 그 다음에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대략적으로 한 100만 명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제3계급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피지배계층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남송이 항복하기 전에 먼저 몽골 제국에게 항복했던 그런 민족들은 전부 다 제3계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금나라의 통치하에 있었던 화북 지역에서의 한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려도 또 이제 중간에 먼저 와서 항복을 했죠. 그 다음에 금나라를 구성했었던 여진족이라든가 거란족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제3계급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줬다고 해요. 이쪽에 제3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 인구수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었고요. 이들을 이제 다른 말로는 그냥 한인이라고도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제4계급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 숫자가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경우에는 끝까지 이 몽골족에게 항전했었던 남송인과 그 남송인들의 후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4계급으로 만들어 놓고 이들의 경우에는 보통 남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끝까지 몽골족에게 저항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아내겠다고 기본적으로 이 한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나갔었던 이때 당시에 이 몽골 제국 그리고 이들은 서쪽으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지도처럼요. 이들은 계속해서 쳐들어가서 사실상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의 가장 유서가 깊었었던 아바스 왕조를 아예 멸망까지 시켜버리고 그들은 심지어 아프리카 근처까지 쳐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했었던 폴란드 국왕을 중심으로 했었던 유럽에 한 10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기사단이 있었었는데 이 기사단과 전쟁을 벌여가지고서 여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 유럽은 말 그대로 이 몽골족의 군대 때문에 공포에 질려 했었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몽골 제국의 황제가 돌아가시는 사건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몽골 제국의 군대가 그냥 돌아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유럽은 간신히 보존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몽골 제국의 황제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유럽도 같이 정복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권이라고 하는 문명권의 거의 대부분을 바로 이 몽골 제국이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몽골 제국의 원나라는 엄청난 세력을 자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정복을 할 줄은 알았으나 다스릴 줄은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강력한 몽골의 귀족 가문들끼리 서로 싸움을 많이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유력한 황자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잦은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배층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경우에는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중요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왜 통치를 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제일 좋은 것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막대한 사치를 부리는데 쓰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배층의 사치와 부패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치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이 되게 되자 그때 당시에 송나라 당시 때에 이제 교자라든가 회자와 같은 지폐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몽골 제국도 이때 당시에 교초라고 불렸었던 지폐를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 지폐를 너무 많이 이제 발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것은 지폐는 나름대로 동전보다는 고액 화폐인데 근데 지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것은 그거만큼 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바로 시중은 일반 백성들은 거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 폭등을 바로 몽골 제국에 있는 지배계층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냥 이것을 냅두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사별 정책을 너무 심각하게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남인 계층의 경우에는 바로 이 몽골인 하면 정말 이를 부득부득 깔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각 지역에서 웬만하면은 바로 몽골 제국에 저항하려고 하는 반란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몽골 제국이 힘이 약화가 되게 됐었던 칭기스칸이 활약했던 그 이후에 약 한 100년 정도 후쯤에 몽골 제국은 이제 소리 내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머리에다가 빨간색 띠를 두르고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홍건적입니다. 이 홍건적을 전부 다 통합을 하고 스스로 홍건적에서 벗어나가지고서 중국식의 왕조를 세웠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드디어 몽골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겠습니다. 자, 4번. 원의 쇠퇴. 쿠빌라이 칸 이후 동그라미 1번 권력 다툼으로 인한 정치 혼란 동그라미 2번 지배층의 사치와 부패 동그라미 3번 지폐 교초의 남발로 인한 물가 폭등 동그라미 4번 심한 차별 정책에 대한 반발에 따른 농민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가장 자기네들이 차별했었던 빈칸을 적겠습니다. 홍건적의 난 이걸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대의 동서교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원나라 때는 바로 농업을 통해 가지고서 얻게 되는 세금보다는 교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무역의 이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상업 교통로를 정말로 확실하게 잘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251페이지도 나와 있는 그러한 그 교통로처럼요. 당시에 원나라는 이 실크로드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의 길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여러 개의 지역에 이 실크로드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치안의 문제들을 완전히 이 원나라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차지했던 여러 개 국가들도 이제 없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상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원나라의 보호 아래 바로 되게 쉽게 동방과 서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그래가지고서 바로 방대한 교통망을 꾸리고 그다음에 그 교통망을 관리하기 위해서 즉 몽골 제국에게 허락을 받았었던 바로 상인들을 한해서는 이른바
역참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 상인들이 마음껏 이제 쉬고 그 다음에 말을 갈아타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나름대로의 시설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서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었었으니 이 과정 중에서 오히려 몽골 제국에게 바로 정복을 당하긴 했었지만은 반대로 이 장사를 잘 되게 만들어준 몽골 제국을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되게 특히 많이 활약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심지어는 유럽의 상인들도 여기까지 오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마르코 폴로와 같은 건 사람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몽골 제국이 엄청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로마 교황청은 바로 이 몽골 제국을 바로 크리스트교를 완전히 개종시켜 가지고서 세상을 크리스트교를 믿는 나라들로 꽉 채우려고 하는 야심을 품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로마 교황청에서 사전을 파견해 가지고 당시에 이 크리스트교로 원나라의 황제가 개종할 것을 권유를 하기도 했었었죠. 물론 실패했었지만요. 자,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바로 그 다음에는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몽골족이 만들어놨었던 교통로를 통해 가지고서 동방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세계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슬람 지역에서 발달했었던, 기억나죠 여러분들? 바로 이슬람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바로 문명이 발달했었던 나라로 성장을 해 나갔던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바로 그 이슬람이 장사를 많이 하면서 얻게 되던 지리학적 지식과 천문학적 지식 그리고 의학적 지식 같은 것을 중국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천문학은 되게 중요한데요. 당시에 바로 이 이슬람의 천문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가지고서 원나라는 당시에 수시력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방식으로 날짜를 세가지고서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나중에 우리나라로 전파가 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요, 이 화약과 나침반, 그 다음에 인쇄술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유럽어 전파가 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이는 이 화약은 유럽어 전파가 되게 되면서 기사 중심의 그런 유럽의 사회가 바로 총과 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싸우는 자라고 불리는 이 계층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었고, 나침반이 전파가 되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은 바로 이 나침반을 가지고서 여러 곳을 탐험을 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쇄술이 전파가 되게 되면서 바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필사, 즉 말 그대로 손으로 베껴가지고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인쇄술이 전파가 됐었던 유럽에서는 이 인쇄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책들을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찍어내는 그런 형태의 이제 지식의 보급의 속도가 되게 빨라지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5번을 볼게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방대한 교통망,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역참. 이 역참은 여행자들에게 안전과 숙식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시설로서 설치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패자라고 불리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슬람과 그 다음에 유럽 상인들의 활약이 있었고요. 동그라미 2번 로마 교황의 사절 왕래가 있었으며, 동그라미 3번 동방견문록을 만들었던 사람 바로 마르코 폴로가 활약을 했고, 동그라미 4번 이븐 바투타와 같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원나라를 여행을 했었죠. 자, 동서문물의 교류에서는 자, 박스 치겠습니다. 이슬람의 지리학, 천문학, 의학 같은 것이 전례가 됐고, 반대로 중국의 중국 박스, 자, 화약, 나침반, 그 다음에 인쇄술 이런 것들이 바로 유럽어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중국의 사람들은
이제 먹는 문제보다는 이제 읽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웬만하면은 먹을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이해가 됐던 것이죠. 하지만은 헐벗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옷감을 쉽게 얻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됐었느냐, 많은 옷감을 짤 수 있는 실을 제공할 수 있는 작물, 바로 목화를 대대적으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재배됐었던 이 목화를 우리나라에 몰래 들여왔었던 그 문희점 선생이 바로 우리나라에다가 이것을 재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복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화 재배, 목화를 전국적으로 재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미 수나라 때에 완성했었던 대운하가 이때 가서야 본격적으로 남쪽 지역과 중국의 남쪽 지역과 중국의 북쪽 지역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원활한 물자 흐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으며,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지폐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지폐를 발행만 하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한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원나라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지폐를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둘 때는 바로 이 지폐, 즉 교초라고 하는 그 지폐를 세금으로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이 지폐를 쓸 때는 최소한 다른 물건을 사거나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쓰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가에다가 이걸 가지고서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폐가 널리 사용되게 되면서 이 시대 때는 이 원나라가 발행했었던 이 교초가 전 세계에서 막 통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닷길을 통한 교류로 이제 국제무역항이 발달하게 되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원나라는 바로 바닷길과 그 다음에 초원길과 그 다음에 비단길 세 개의 동서교역로를 완전히 거기다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민문화에서는요, 당시에 서민들이 점차 이제 좀 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바로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중국의 옛날 이야기들을 구어체, 즉 말하는 스타일로,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서 말하는 스타일로서 이 소설책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졌었던 대표적인 그런 소설책이 바로 여기 보이는 삼국지 연의, 그 다음에 수호지, 서유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삼국지 연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명나라 때에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하게 이것을 완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삼국지 연의의 그 시작 모습이 조금씩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곡이라고 하는 노래와 연극이 합쳐진 형태의 바로 이제 희곡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경제발전에서는 동그라미 1번, 목화재배의 전국 확대, 동그라미 2번, 대운하를 통한 원활한 물자 흐름이 있었으며, 동그라미 3번, 지폐였었던 교초, 이 교초라고 하는 것이 널리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바닷길을 통한 활발한 교류로 국제무역항이 번영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서민문화가 발달합니다. 경제발전에다가도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서민문화에도 별표 하나. 서민문화에서는 구어체 소설 정리했으니 동그라미 1번 삼국지 연의, 동그라미 2번 수호지,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있죠? 바로 서유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원곡이라고 하는 노래와 연극이 합쳐진 형태의 희곡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